2021년 상반기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겼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가장 확실했던 업종을 어느 업종으로 꼽고 계십니까? 저는 단연 해운, 항공과 그리고 운송업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운송업이 하반기에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여러분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송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대신증권의 양지환 수석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네네. 이제 운송업에서도 특히 최근에 페노션은 정말 지수 행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지금 보합선, 약보합선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최근 이렇게 페노션 주가 급등한 이유가 어디에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페노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조정세를 보였고요. 거기다 이제 5월 달에 중국 당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BDI와 함께 페노션 주가도 이제 같이 조정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이제 6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BDI도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다시 이제 3,200포인트 이상 수준까지 다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2분기 페노션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3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뭐 900억 중반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 15% 이상 상승하는 이런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페노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BDI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고 또 이렇게 이제 페노션 많이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컨테이너 선사인 그 HMM의 주가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벌크 선하고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과연 하반기에는 벌크 선사하고 이 컨테이너 선사 어떤 쪽이 조금 더 활기찬 주가 움직임 보일지 같이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해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은 라이너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기선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선 플러스 장기 용선선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제 운반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는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SCFI나 CCFI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벌크 대표 지수라고 하는 게 BDI라는 겁니다. 근데 BDI는 운임 지수는 아니고요. 벌커 선의 용선료, 일일 용선료 가격을 지수화해서 만든 게 B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DI가 올라가게 되면 선사들이 용선할 때, 그러니까 배를 빌릴 때의 그 용선료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BDI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BDI가 올라갈 때 선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려면 그 올라가기 이전에 확보해놓은 용선이 많거나 아니면 오픈 사선이 많이 있어서 이 용선료 상승을 결국은 운임에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미리 확보해 놓을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 사실 올해 뭐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선과 용선의 어떤 그 오픈 토네이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제 2분기에 페노션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2월 달에 BDI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페노션에서 올해 시황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용선을 한 60여 척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장기 용선을 약 66척 정도를 늘려놨고요. 근데 2분기에 평균 BDI가 2,750포인트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약 1,000포인트 정도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의 실적도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HMM 뭐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5,000원부터
5만 원까지. 네.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상해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한번 어떻게 이 HMM의 주가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H&M 주가가 조정세를 보인 건 두 가지 이유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공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네. 6월 말에 이제 약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 KDB가 가지고 있는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게 이제 전환된다고 KDB가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H&M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1조 5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원이요? 예,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1분기에 1조 원 초반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네. 2분기에 SCFI를 보시면 1분기 대비해서 3월 말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2분기 평균 SCFI가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미주 항로 같은 경우도 15% 정도 1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계속 네.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제 연간 계약이라고 하는 서비스 컨트랙트를 5월 1일부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1,300불 정도 수준에서 올해 적용하는 운임은 약 2,600불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1분기와 같은 눈높이로 보는 거는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약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거는 뭐 공매도, 오버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제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다시 살아난다면 네. 7, 8월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컨테이너 업황이 언제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장에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올해 네. 3분기가 피크다. 아니다. 내년까지 좋을 거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찬반 양론이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4분기 내년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지금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3분기 때가 H&M 주가가 가장 올해 연중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본다면 만약에 근데 3분기 지나서도 컨테이너 오님이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런 흐름은 뭐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각도를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택배 노조 파업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장도 좀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단가 인상도 시켜야 되고 또 우체국 택배가 이제 축소시킨다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한번 전체적으로 택배 운송업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택배 기사분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 네. 위한 노사정 그 협의체가 작년 말에 이제 구성이 됐고요. 1차적으로 분류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올해 약 4,000명,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가 약 올해 1,000명 정도의 분류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저조한 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택배사들이 그런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4월 1일부로 단가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소형 박스 기준으로 박스당 약 250원 정도의 단가 인상에 나섰고 이 영향으로 2분기부터는 택배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정상적으로 네.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지금 택배 기사분들은 여전히 분류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 예. 것들 때문에 파업에 들어갔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2차 협의안이 도출이 됐는데요. 2차 협의안 도출 때 내년부터는 택배기사분들은 분류 작업에 투입시키지 않는 걸로 일단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약 한진 같은 경우는 약 3,000명 정도의 분류 인력을 올해 9월부터 내년 이제 1월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CJ 대한통운도 추가적으로 한 1,000명 정도의 분류 인력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 분류 인력이 추가적으로 고용되면 택배사들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택배사들이 9월부터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처럼 실적이 이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파업에 많이 그 참여했던 부분들이 우체국 쪽에 이제 민간 택배 기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쪽에서는 이 민간 택배 쪽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체국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택배 처리 물량이 약 2억 한 4천만 박스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볼륨으로 볼 때는 마켓시가 어느 정도인가요? 2억 박스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2억 박스면 한 7,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8%요. 예. 대한통운이 지금 마켓시어가 51% 정도 되고요. 네. 한진하고 롯데가 10% 초반. 네. 그다음에 이제 4위 업체가 우체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체국이 일단 이 택배 업무를 소포 업무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우체국이 보유했던 한 전체 물량 중에 한 60% 정도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약 1억 3천만 박스 정도가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같은 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세어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통운이 한 50%니까 50% 물량이 대한통운 넘어간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택배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요. 사실 이런 뭐 물량이 넘어가는 효과보다는 어쨌든 경쟁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렇죠. 어쨌든 경쟁이 좀 완화되고 단가 인상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지난주인가요?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신세계의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래는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컨소시엄을 냈다가 네이버가 이제 중도에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미묘한 관계가 돼버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함으로써 업계 2위로 올라가고 이제 네이버하고 오히려 동업이 아니고 경쟁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 전반적으로 한번 물류 운송 부분 한번 이슈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쿠팡 상장이라는 그 이벤트가 사실 이쪽 유통이랑 물류업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고 있고요. 쿠팡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대규모 이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업계 지금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신세계나 이마트 이쪽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네이버 쇼핑 자체도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CJ 대한통운하고 주식 수합을 통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신세계 쪽도 이마트 그룹도 협력 관계에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덩치가 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사실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하지 않으면 유통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위협감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네이버하고 신세계 이마트 그룹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이런 그 공격적인 그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대한통운하고 협력해서 지금 용인이나 군포 쪽에 풀피먼트 센터를 추가로 올해 2개를 확장해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대한통운이 그 풀피먼트 센터를 100% 이제 그 입점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유통 업체들 간의 경쟁이 배송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배송 서비스를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만큼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많지 않거든요. 쿠팡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이런 그 경쟁 관계가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운송업에서 왜 베스트 애널리스트인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온거에 없는 질문을 몇 번 드렸는데도 전혀 막힘없이 다 해석에 너무 감사하고요. 자, 최근에 또 우리 수석위원님께서는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예, 일단 뭐 지금 국제선 영업이 정상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선이 정상화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4분기 이후에 이제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 의견을 올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9월 말 추석 전까지는 어쨌든 집단 면역을 상당히 이제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공급을 좀 늘릴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통합 풀서비스 캐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어떤 노선망, 그리고 아시아나 갖고 있는 노선망,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하는 작업들이 좀 진행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산으로 매출액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뭐 감안한다면 약 한 21조 정도 순으로 이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률도 과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칠 경우에 네. 항공 화물 분야의 그 마켓시어가 약 한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과점 위로 가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갖게 된다고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 대비해서는 화물 요율 이런 부분들의 책정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하게 네. 책정이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또 유럽 노선 같은 경우, 장거리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서도 대한항공이 그동안 아시아나랑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이 통합하게 되면 유럽 노선 같은 경우 수익성이 더 올라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통합 항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률이 피크가 한 8%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 이상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예.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완성 비행사로서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제 합쳐진다면은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LCC 저비용 항공사 쪽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LCC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업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LCC는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제 흑자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네. 아마도 대한항공이 한진칼로부터 진에어의 지분을 사서 자회사로 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진에어를 자회사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예. 그럼 아시아나 밑에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진에어와 이제 합병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 통합 LCC, 진에어로 이제 통합 LCC가 세 개의 항공사가 이제 합쳐진 항공사 그렇게 하나 되겠죠. 출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주항공, 그렇죠. 그리고 티웨이 이렇게 이제 3사 체제로 경쟁 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LCC의 어떤 실적이나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사실 지금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진에어, 제주항공 이 두 항공사들은 만약에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네.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거래 중지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딱 이제 양수석 위원님이 딱 언제까지 된다는 아실 수 없겠으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수승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제 그 전 대주주의 이제 배임 관련한 그 공시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임 금액이 상당히 이제 큽니다. 한 6,9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수정이 이제 좀 불가피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배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이런 증명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어쨌든 배임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세금 이런 부분들에서 법인세 감면 이런 것들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의 어떤 변경이 앞으로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의 이제 합병 작업은 원래 이제 6월 30일까지 원래 내일까지 그랬죠. 마무리 지어야 됐습니다. 예. 근데 각국의 이제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EU, 미국 쪽에서 어떤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9월 말 정도에 네. 기업결합 심사 승인과 함께 통합 작업이 이게 지분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3달 정도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석 의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지수는 딱 잡아놓고 종목으로 굉장히 빠른 순환에 돌고 네.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꼭 이 종목만큼은 운송 전체에서 이 종목만큼은 뭐 주가 상승을 떠나서 워낙 기업이 턴 어라운드 됩니다. 꼭 관심 가지십시오 하는 기업 있으시면 한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네, 일단 뭐 단가 인상 효과가 2분기 실적에서부터 나타날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3분기 말 4분기에 추가적인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CJ 대한통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건화문 시황이 지금 올해부터 이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해서 네. 2023년까지 사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페노션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CJ 대한통운하고 페노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송업 전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말씀 해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수석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